이것은 10대의 사랑이 치명적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 커플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프롬을 준비하며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어젯밤에 죽였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지금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A TV에서 그의 호송 장면을 보면 이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와준 걸 후회하나요? 경찰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잠재적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뒤틀리고 충격적인 행동들입니다. 저희는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부모이고 당신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서 앞으로는 감옥 밖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입장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옳은 일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신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의 경찰은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아들의 살인 은폐를 도왔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레이첼 모저가 얼굴을 가린 채 펜실베이니아 서부에서 교도소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WTAE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그녀가 순찰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들의 사건에 엄청나게 불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시인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그녀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8세의 로이스 모저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로이스는 프롬에 갔었습니다. 여기 그는 자신의 파트너이자 여자친구인 소셜미디어에서 그가 자랑했던 18세의 캐롤라인 하인스와 함께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망한 대학 축구 스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대학교,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주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 대학은 피츠버그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로이스와 캐롤라인은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듯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프로필에 로이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남겨두어서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과 13주 전 로이스의 생일에는 그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축하하는 건 너무 쉬워요. 사랑해요. 하지만 18살 때의 사랑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로이스는 캐롤라인과 같은 학교에 갈 예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은 또한 고등학교 시절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경찰에 따르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0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로이스와 캐롤라인은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 밖에 주차된 그녀의 차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늦게 가족 모임이 끝난 후 그녀와 남자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젊은 커플로 연애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학 환경 같은 곳에서 그 대화는 아마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이 사건의 형사 고발 문서가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스와 캐롤라인은 그의 아버지 집 밖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스는 캐롤라인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자 너한테 줄 게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스는 그 후 집 안으로 들어가서 큰 주방용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나와 캐롤라인 하인스를 가슴에 찔렀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캐롤라인은 그 후 차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로이스, 이 18살 소년, 그는 법적으로 성인이니까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방금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911에 신고하지도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알리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 따르면 그는 캐롤라인의 시신을 들어올려 그녀의 차 뒤쪽 짐칸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레이첼 모저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로이스의 어머니입니다.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로이스는 캐롤라인을 살해한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만나 캐롤라인이 다니는 학교에 차를 두고 오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어머니에게 집에 있던 큰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차량 뒤쪽 짐칸에 넣고 자신을 다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레이첼 모저는 아들에게 펜실베이니아주 빌스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이스는 경찰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차를 차고에 넣으라고 했고 소독 스프레이로 차를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텍스 장갑도 건네줬다고 합니다. 레이첼은 수사당국과 언론에도 할 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경찰의 시각에서 살펴보죠.
캐롤라인은 그날 밤 처음에는 가족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캐롤라인이 밤 9시 30분쯤 집을 나섰다고 말합니다. 캐롤라인은 아버지에게 타겟에 잠깐 다녀온 뒤 기숙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로이스가 살고 있는 집, 즉 그의 아버지 집에 들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두 사람은 그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로이스가 캐롤라인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애플 에어태그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정쯤에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위치가 펜실베이니아주 캘리포니아의 우즈 스트리트 100번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공립도서관의 주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그녀의 차 안에서 캐롤라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모저 부부, 로이스와 레이첼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혹시 캐롤라인이 에어태그를 지니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생각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감시 영상을 확인했을 때 로이스가 캐롤라인의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스가 어떤 차량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그의 어머니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 역시 그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두 사람 모두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레이첼 모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을 도와 살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이첼과 로이스가 도서관에 차량을 두고 나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레이첼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로이스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목욕하고 샤워한 뒤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인 무기인 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찰은 그 살인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로이스의 옷도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모저 부부가 이 사건에서 얼마나 비밀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이미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감시 영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두 사람은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여기 WTA에서 촬영한 레이첼의 피의자 호송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언론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미안한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말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녀의 아들의 사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고소장에서 레이첼은 조사관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캐롤라인을 해치라고 말하는 악마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아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캐롤라인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이스 모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 그의 피의자 호송 장면을 담은 WTAE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차에 태워져 교도소로 이송될 때 매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변호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무언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찰에게 캐롤라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하자 악마가 지배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앞으로 그의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 시신훼손, 물적 증거 조작, 그리고 법 집행 방해 등 매우 중대한 혐의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레이첼 모저는 도주자 검거 방해, 증거 조작, 시신훼손 등 몇 가지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녀가 왜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전에 개 배설물을 치우고 있었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했고 그래서 장갑을 계속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은퇴한 뉴욕경찰청 형사 데이비드 사르니를 모셨습니다. 러앤크라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첼 모저, 그 엄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수사기관이 그녀에게 불리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녀가 아들이 이 젊은 여성의 살인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지 살펴보면 분명히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끼친 진짜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피해는 주로 그 행위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그들은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좋았던 점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불행하게도 범죄 현장, 즉 범죄가 일어난 곳이 차량 내부였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얼마나 청소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주 경찰들이 시신에 툴립이 묻어 있었다고 했으니 시신은 청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흔적 증거의 특징이니까요.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아들이 겨우 4개월 사귄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4개월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걸 덮으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장이 바뀌어 그녀가 부모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글쎄요. 지금 당신이 하는 건 일단 잡고 나면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녀의 집에도 수색영장을 집행해서 버려진 게 뭔지 확인하는 거죠. 아들이 한 진술은 꽤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했다는 사실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알다시피 이 사건의 피고인, 즉 범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걸 맞춰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꽤 빨리 옮겨졌어요. 빨랐죠. 만약 이게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상황이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하기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리고 물론 여기서 주장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잡혀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건 분명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차가 학교 도서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매우 공개적인 장소인데 그가 방금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일 직후 실제로 손을 씻으려 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차량은 결국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 남겨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카메라도 있고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고소장을 읽어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사실 별로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게 도우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모든 걸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그 과정 자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차가 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버려진 채로 끝나잖아요. 그래요. 이런 일들은 절대 제대로 계획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사건 자체, 즉 흉기로 찌른 그 순간이 있고요. 그게 무슨 큰 사건처럼 특별히 계획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처럼 보였죠. 그가 말하길 차에서 내린 다음에 너한테 줄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칼을 가져와서 그녀를 찔렀다고 했으니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건에 대한 계획이 있죠. 하지만 사건 이후, 즉 사건이 끝난 뒤에 도망치거나 시신을 숨기려는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의 관계를 고려하면 시신을 없애거나 시신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그녀의 부모님을 알았는지 아니면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매우 세심한 분들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지금 부모로서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딸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고 차량에도 에어태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학 1학년이고 이제 축구 선수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그게 전부입니다. 초기 조사는 매우 빠르게 시작됩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12시 15분쯤에 안전 확인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차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과 어머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기에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치밀한 범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악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금 치우고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차를 두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거라고요. 제 말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발자국은 발견될 겁니다. 그걸 현장까지 바로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기 형사 고소장을 그냥 읽어보면 로이스 모저가 있습니다. 그는 엄마인 레이첼에게 전화를 하죠.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가고 그는 소독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차를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랬죠.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라텍스 장갑을 주고 차량을 따라 대학 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그가 어머니 집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은 체포되거나 적어도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목욕을 하고 샤워도 한 다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가져갔고 그 칼은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집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로앤오더 같은 드라마였다면 이런 일 이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이 아마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형사 고소장에서 언급한 그런 행동들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증거가 훼손되는 건가요?
물이나 그런 것들로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세 증거물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전히 혈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도 중요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펄프 픽션이 아니에요. 미스터 울프가 시신을 처리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게 좀 음침하고 끔찍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신을 치우고 아파트나 장소에서 모든 증거를 없애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엔 들키게 되어 있거든요.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량 자체, 그녀는 차량 뒷좌석에 있었어요. 그들은 시신을 닦지 않았고 차량도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의 진술은 이 물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집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그 세탁기 안에 남아있는 미세 증거가 있나요? 얼마나 깨끗하게 세탁됐나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암모니아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끔찍한 범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제대로 숨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에 능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수사관들에게는 긍정적인 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능숙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그냥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치밀한 범죄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다는 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태그 같은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걸 미리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엔 분명히 감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캐롤라인 하인츠 가족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대학에 진학했고 많은 것을 이뤘죠.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돌아오면 가족들이 전화할 예정이었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감정이 북받쳐요. 첫 등교 날에 딸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이 남자와 곧 헤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인생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그의 가족을 보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의 병을 관해서는 경찰이 말하길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족 파티 같은 것을 한 후에 집 밖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알다시피 가지게 되었죠. 그들은 마치 이별이 곧 일어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대학에 가게 되고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학교에 가게 될 때 연인 관계에서 자주 갈림길이 생기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악마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속삭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 관련 변호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변호사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게 법정에서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그녀가 그와 헤어지려고 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동기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악마들이 내게 여자친구를 해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그는 또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변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잖아요. 알죠? 이건 반박 다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검사회에서요. 만약 이 아이의 진짜 정신과 병력이 없다면요. 그리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어요. 내가 줄 게 있어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다시 나와서 그녀를 찔렀어요. 아마 그녀가 운전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거기까지 운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녀가 그에게 거기 다시 갈 거라고 말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관계 배경을 다시 조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도 얘기했어요. 가족들과도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고 딸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이 그녀가 처음으로 집을 떠난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비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악마에게 돌리려는 시도는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눈이 돌아서 그냥 저질렀다는 식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차에서 내려 칼을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찌르기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떨어지자 그는 다시 그녀를 차에 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를 차 뒷좌석에 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어머니까지 이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격정 상태 항변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그걸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다시 나왔다는 사실이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행동은 그 방어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차를 운전했죠. 그녀가 운전했던 그 차를 그도 운전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차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피 위에 앉아 있었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는 그녀의 피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고 갔지.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늦은 저녁이었으니까 분명히 그런 전화 통화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 통화들이 있을 거고 휴대폰 기지국 위치 같은 것도 다루게 될 겁니다. 문자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건 이후에 통신이 있었고 그가 현장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와의 통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어머니 집에 가서 정리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거기엔 충동적인 분노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충동적인 분노라는 건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를 붙잡거나 갑자기 칼이 있어서 바로 찌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 칼을 가지러 갈 생각을 했고 그가 신문에서 주 경찰관들에게 한 진술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건 만약 네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둘이 아마 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지.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한 거죠. 그래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이제 둘 다 잡혀 있으니까 알다시피 이건 분명히 따로 기소된 사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는 성인이고 그녀도 성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형사라면, 그리고 이미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범죄가 발생한 처음 24에서 48시간 동안 말이죠. 매우 개인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로서 어떻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 대해 이용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들은 진술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술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 공개 압송입니다. 피의자 공개 압송은 우리가 항상 써온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피의자 공개 압송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범죄자를 데리고 나오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미란다 원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발적 발언이 있었고 실제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식이었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맡을게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가 참 좋았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들이 와서 세팅할 수 있게 했었죠. 그리고 만약 자발적인 발언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엄마가 그렇죠. 그녀는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요. 그래서 정말 몰랐다고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들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 같거든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인가 그 차를 청소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그 차 근처에 있었고 그 차 안에 그 여자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도 그 범죄에 대해 똑같이 책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녀는 뉴욕시나 뉴욕주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될 뿐이에요. 그건 정범죄입니다. 시신을 훼손한 것, 그것도 역시 낮은 수준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남아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얼마나 불리하게 말할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어머니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진술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그녀보다 더 솔직했죠. 그리고 그가 문제가 있었고 악마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하는 건 별로 좋은 진술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 경찰에게 했던 그 진술들은 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으니까요. 그는 매우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는 알다시피 맑은 정신이었고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진술들에서 그는 매우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영상으로도 녹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대부분에서는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네, 흥미로운 점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피의자 호송 장면을 공개하는데 그 이유가 법정에 카메라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법 집행기관의 도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개인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상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니까요. 레이첼 모저가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녀의 아들은 피의자 호송 중에 매우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로이스 모저의 변호사라면 아마도, 그리고 그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장기적인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머리를 살짝 감싸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니까요. 증거가 정말 강력하긴 하지만요. 정력산 이런 경우를 얼마나 자주 봤나요? 최근에 몇몇 사건에서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어머니나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번 주 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달라스 지역의 제이크 베가니가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집에서 뭔가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도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걸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력상 이런 사건들에서 부모가 레이첼 모저가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강도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건 영상이 공개되고 누군가 범인을 알아보면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거나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부모님께 말하는 아이들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우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가해자가 줄을 떠날 때는 누군가에게 떠난다고 말했거나 가족에게 나 가야 해, 내가 한 일을 정리해야 해, 내가 이걸 했어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가족들이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마무리가 필요하고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가족과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를 신고해서 바로 잡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녀가 이 모든 일에 매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합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혼한 것 같고 그는 어머니에게 갔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파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채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주택가입니다.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제 말은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녀가 한 일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건들이 모두 아주 다르긴 하지만 브라이언 론드리 사건이나 게비 페티토 사건처럼 그가 어머니와 가졌던 관계 같은 건 말이죠. 브라이언 코버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떤 부모도 절대 원하지 않거나 부러워할 만한 입장이 아니죠. 당연히요. 하지만 그냥 캐롤라인의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딸이 대학에 가기를 바랐던 분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남성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 때문에 그녀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이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퇴한 뉴욕 경찰청 형사 데이비드 사르니 씨, 항상 로앤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이상으로 로앤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언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해주세요. 픽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